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동영 모의고사 5번째고요. 여론은 좀 문제를 쉽게 내줘라. 뭐 자신감 문제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많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요한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한 문제라도 더 이제 학습한 내용이 나오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그 마지막 모의고사는 오히려 좀 난이도를 높이고 또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지역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체로 훑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점수는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 문제 100선을 통해서 쭉 봐오셨던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난이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해설 진행을 할게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틀리시면 안 되고요. 못 보셨고 아직 학습 안 하셨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이제 공부하시기 위해서 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재안전 기준이나 이런 건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25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장수명 주택. 자, 이건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죠. 두 가지를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는 등급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등급. 그리고 두 번째는 완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급 이야기할 때 4개 등급이 있다라고 여기 2번 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이렇게.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완화라고 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돼서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화받기 위해서는 무슨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우수 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완화가 된다. 그래서 5번 지문을 보시면 완화 문제는 일반 등급이 아니고 우수 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등급의 경우, 일반 등급을 받으면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장수명 주택은 1000세대 이상의 경우는 무조건 장수명 주택으로 해야 되고, 장수명 주택의 등급은 일반이 최하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시고, 우리 1000세대 이상 그러면 하나 주택 성능 등급 표시, 요걸 같이 붙이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등급 표시. 예, 지금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오해하는 동안 월간 모의고사 4번 하는 동안 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없고 실제로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한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딸락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거. 장수명 주택 이건 내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한숨 쉬시는데 1번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숨 쉬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실수해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걸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점수를 못 맞았을 때는 이거는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훈련. 그래서 장수명 주택 그럼 이렇게만 뽑아올 수 있으면 돼요.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예.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거 이제 요약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개정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1번인데, 자, 우리 이제 관리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검사가 났다. 그러면 입주 이해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통보 요구를 하느냐. 누구한테요? 이게 개정됐어요, 올해. 입주자 등에게 합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입주자에서 입주자 등으로.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 그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건 입주자다, 입주자 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개정됐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리관 하면 예전에 입주자에게 했는데 지금 입주자 등에게 한다. 개정됐다. 포인트로 잡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정 우리는 이제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자치관리로 할 것인지 위탁관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또 요구했으니까 여기도 통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수인계라고 하는 과정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요거 개정된 걸 알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 실무적 의미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번 지문은,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 이 입주대표회 구성에 협력해야 된다. 이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 맞고요. 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이 사업체 통지는 누가 하느냐? 예, 이것도 이번에 바뀐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는 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의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5번 지문은 이제 관리비의 지문, 그 관리계약이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내가 27번 문제를 특강을 들었는데도 틀렸다. 이러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주택관리 업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등록 말소죠. 업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등록 말소예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영업을 정지해야 되는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머스트한 경우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 이외의 것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등록말소 사유 4가지, 영업정지 사유 2가지가 있습니다. 다 개정이 됐죠. 이 등록말소도 2개에서 4개로 이것도 추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27번 문제에서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1, 2, 3,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뭐 322하고 대여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예. 그리고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영업정지예요. 예, 5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추가했죠. 이렇게 부정하게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 등 제공하는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관리비, 장기손 충당 이런 것들을 이용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정리가 됐고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도 뭐 개정된 부분은 아닌데 강조를 많이 했던 거죠. 5번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을 때 제일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층간소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57데시벨, 52데시벨, 43데시벨, 38데시벨, 40데시벨, 45데시벨, 40데시벨. 이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많이 풀어봤던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건 직접 충격 소음, 이건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이죠. 그래서 1분간이냐, 최고 소음도냐, 아니면 5분간이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신데, 그럼 이제 어디가 여기에서는 맹점이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육, 또 하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관리 주체가 하면 되는데, 조직은 관리 주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입주자, 사용자가 조직은 하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모임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입주자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만든 제 옆단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분여회장님, 분여회원, 또 경로회 회장님, 뭐 통장님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 지문으로 구성했을 때 지금처럼 5번 관리 주체는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 지문이 이제 힘들게 느끼는 이유가 이렇게 됐잖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핵심적인 테마로 조직 그러면 입자 사용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리자가 아니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이것도 올해 개정이 된 거예요. 다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개정되면 이게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얼마나 내가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나, 또 이걸 또 반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죠?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좀 할 텐데요. 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건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라기보다는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둬야 되죠.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럼 왜 두느냐?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에서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야. 이 선거를. 그럼 선거를 하는 건 뭐예요? 선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선출할 때 누구 뽑아요? 동별대표자도 뽑고 또 누구도 뽑아요? 회장도 뽑고 또 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500세대 이상의 그 임원 선출을 배웠어요. 그죠? 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세대 미만의 경우 이렇게 이제 쭉 배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뽑으면서 잡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뽑으면서 잡음이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을 보면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임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사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사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이사는 주민들이 뽑지 않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뽑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사는 빠진다. 이게 지난해까지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관위의 영역을 모든 선거에 다 관여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선거에.
그래서 요 이사도 입주자 대표에서 뽑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사를 포함시키면서 동별대표자, 회장, 감사에서 이사는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그냥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라고 하고 이거는 임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법도 간략해지고. 그래서 현행법은 동별대표자와 임원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선관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사가 추가된 겁니다. 이사가 추가된 거. 그러니까 이사가 추가됐는데 그 나열식에서 이사를 넣으니까 그게 곧 임원이 되니까 이런 표현에서 그냥 동별대표자와 임원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것도 올해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 임원, 뭐 입주자대표 임원이라고 안 해도 그냥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정된 사항이니까 이것도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서 지문을 구성했을 때 여간 답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동별대표자든 회장이든 이사든 뭐 감사든 아무튼 그런 거 모두 아무튼 누가 선출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관여한다. 이렇게 법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동별대표자 임원을 뽑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명, 9명, 500세 미만인 경우는 3명, 9명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데 관리규약이 없으면 선관위위원회 규정을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닌 임의 규정은 크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도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훈련을 조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거 실태 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실태 조사. 말 그대로 주거 실태 조사예요. 주거. 주택 조사가 아니고 주거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 소득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냥 주택 수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주거 실태 조사를 할 때 최저 주거 기준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주거 실태 조사를 왜 하는데 이건 이제 주택 정책, 주거 정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질적인 측면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저소득의 경우에 주거의 질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질을 좀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주거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이만큼이 주거의 어떤 질,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상태고 이게 뭐 제일 낮은 상태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 이제 분포가 이렇게 막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질이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가령 뭐 방의 개수라든지 또 최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의 형태를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를 여기에 맞게 정책적으로 건설을 해서 보급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임대 아파트로 옮기면 질적인 측면이 좀 높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도 여기에 이제 주거 정책이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번 지문은 유도 주거 기준 미달 가구 현황이 아니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이고요. 일단 답은 주거 실태 항목으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유도 주거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유도 주거 기준. 요게 이제 이번에 주거기본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이 정도로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 주거 기준은 주거 실태 조사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뭘 하든 안 하든 할까요?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강행 규정인데, 올해까지는 얘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실태 조사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이고, 다만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는 있어요. 올해까지는 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유도 주거 기준도 설정 공고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면 이제 주거 실태 조사할 때 유도 주거 기준 현황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주거기본법의 주거 실태 조사나 요 미 최저 주거 기준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적인 측면에서 요 올해 개정된 부분으로 살펴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셨죠, 그죠? 야, 그렇게 풀었는데 매 회마다 3문제 이상씩 풀었잖아요. 근데도 문제가 또 있네요, 그죠? 정말 요건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쟁 조정,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할 때,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셨죠, 그죠? 그리고 분쟁 조정 기간, 이것도 좀 살펴보셨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하자 심사하는 부분을 좀 문제로 구성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확 표현하면 그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잖아요, 그죠? 그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그래서 분쟁 조정뿐만이 아니고 하자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하자 여부 판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는 그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이거를 분쟁 조정에 회부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다만 일반적인 법 패턴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정기간이 있죠. 60일, 공용부분 90일, 1차는 30일이라고 하는 그 분쟁 조정 기간에 이 심사 기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 기간 산정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면 하자 감정 기간이나 흠결 보정 기간 이런 것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죠?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파이널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이거 너무 많다, 뭐 결과 이의가 있다, 뭐 다른 내용이 있다, 뭐 이렇다 하게 되면 여기 안전기관 관계 전문가에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재심의입니다. 재심의. 재심의. 그냥 심의가 아니고 재심의예요. 심의했던 거를 번복하는 거잖아요, 재심의는. 자, 그러니까 당초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것 중에 동별대표자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 중임 가능하고 뭐 이 내용 이제 했죠. 근데 중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2회 이상 선출 공고를 했는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입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죠. 왜 과반수만 받지 않고 과반수 안 받고 3분의 2 동의 받아요? 이거는 법에는 중임까지만 가능한데 더 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번복하는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재심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됐던 거를 다시 변경할 때는 과반수결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얼마? 3분의 2. 요것도 똑같은 패턴의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 수의계약이 있었죠. 그것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3분의 2를 쓰냐면 이건 기본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심의하는 경우는 과반수 출석은 맞아요. 과반수 출석은 맞은데 찬성은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경우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다. 이어서예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 수 없죠. 그죠? 당초의 그 판정을 최종 판정으로 봅니다. 번복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자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예요. 1, 2, 3, 4번은 이제 맞죠? 그죠? 뭐 크게 다름이 없고 그 5번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잘 이걸 읽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5번도 이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비율을 곱하는 금액 100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가만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번이에요.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1항 내지 3항에 따른 금액 있잖아요. 그 1항 내지 3항에 따른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뭐 대조성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뭐 중축개축 대수는 했느냐 뭐 이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100분의 3으로 해당되는 금액에 분양 전환 세대의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지문은 곱한 금액에 또 100분의 3을 하라는 거예요. 네, 엄청 작아지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5번은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요 얘기 정리를 할게요.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을 할 때 사업 주체가 주택법에 집을 지을 때 대지조성 하느냐 아니면 대조성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1번, 2번의 경우죠. 우리 이제 지문으로 보면 이게 1번이고 이게 지문 2번이에요. 선택지문. 대조성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땅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못 지니까 대지 조성을 하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총 사업비에서 뭘 빼요? 대지 조성 전 요 토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이 하자보수 보증금이에요. 그죠? 요 내용. 그리고 대지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대지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입할 당시에 땅이 정말 좋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만 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 사업비에서 그냥 대지 금액을 뺍니다. 그죠? 그 금액의 100분의 3이다.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증계대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죠? 증계대 하는 경우는.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 그냥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4번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이제, 요건 이제 이게 지문으로 치면 이제 세 번째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짓는 경우, 이거는 뭐 땅이 있고 없고 뭐 이게 작고 이러니까 이거 표준 건축비로 한다 그랬죠? 건축비로 하고, 요게 이제 4번 지문이고, 요 표준 건축비에 얼마? 100분의 3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 2, 3, 4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에 지금 5번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액에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분양 전환하면 이 금액, 이렇게 해서 분양 전환하면 이 금액, 이러한 금액에 분양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양하는 세대의 비율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분양되는 분양 세대 비율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그만큼만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문은, 그렇죠, 여기 100분의 3이 다 반영돼 있잖아요. 우리 지문은 여기에다 또 100분의 그 비율에 100분의 3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 표현. 자, 그 다음에 33번은 이제 용도 변경 행위가 사실은 이제 힘든 내용이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5번에 노약자, 장애인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대 동의를 받고 신고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사항 3가지를 정리할 수 있나요? 신고만 있는 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입대 동의 후 신고하는 거. 지금처럼 계단 단층 철거하는 것하고 10% 일정 시설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한다든지 유치원 10% 증축하는 경우. 요 3가지만 신고사항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5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인데요. 이건 또 행위허가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꼭 답을 내셔야 되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정의와 관련해서 30%, 40%, 15%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죠? 지금쯤이면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증축 리모델링을 이야기를 하면서 30%, 40%, 15%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건 뭐예요? 주거 전용 면적의 이만큼.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요거는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 면적의 세대수가 요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범위에서. 요게 이제 세대수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 되고. 이게 증축에 대한 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1번에 15% 이런 얘기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제 그 행위허가 기준입니다. 그래, 내력벽 뜯지 말아라. 또 최상층 상부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15층인 경우는 3개층 이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층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 50세대 이상. 네 번째 지문 보시면 50세대 이상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걸 50 이렇게 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50 도시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5번 지문, 왜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리모델링에서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정확히 개념이 안 잡힌 게 리모델링 계획과 권리 변동 계획을 내가 구분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권리 변동 비용 분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새로운 주택이 생기면 분양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정한 사항이 뭐예요? 그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에요? 아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 예측, 수요 예측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검토하고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들어갔다는 건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리모델링 계획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갔는데 못 느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하지만 이 권리 변동 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하니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하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둘을 구분하셔야 되고, 왜 또 그러냐면 우리 지지난해 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뭔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는 이제 문제를 내면 잘 틀리는 거니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구분하려면 그 얘기예요. 권리가 변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변할 거 아닙니까? 이거 분양 금액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권리 변동 계획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그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전혀 다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조금 쉬셨다가 35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